수능 특강 한번 읽어봤어 미리? 수능 특강 미리 한번 읽어봤어? 3개 들고 와야 돼. 알지? 무겁진 않겠지? 운동하는 셈 치고 이렇게 3개 들고 다니는데. 알았지? 우리 교재비는 2개 합쳐가지고 3만원. 그건 선생님한테 주면 돼. 자, 일단은 요거 선생님이 교재는 수능 특강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일단 1강 쪽 이야기하면 2가지를 핵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1강에서 2가지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자연현상하고 사용나 현상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2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1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1단원 내용 가지고 뒤에 3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원래 1, 2단원이 약간 이론 단원이고 3단원은 문학 파트라서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그 다음 4단원 같은 경우는 약간 분석 쪽 해가지고 좀 표분석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단원 같은 경우도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라서 1, 2단원 쪽을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일단 1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일단 1강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연현상하고 사용현상을 구분해야 돼요. 자, 자연현상하고 사용현상 어떻게 구분해? 이럴 때 어떻게 그렸어? 응? 뭐라고? 그리고 자연현상은 이게 말한 거? 혹시 배운 것 중에서 자연현상의 그 특징 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리고 항상 원래 공부를 할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문을 배우잖아. 그럼 사문을 배웠으면 이걸 배운 오늘 어떻게 보면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니면 내일까지 해가지고 복습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선생님 수업 4시간 잡아놨잖아. 그럼 4시간 안에 이론 수업 2가지 나가고 왜냐면 얘네 학교 진도에 맞게 일단 앞부분하고 문학 파트하고 이렇게 2개 다 나갈 거야. 2개 다 나가고 그 다음 1시간 정도는 표분석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4시간 나갈 건데 중간중간에 문제 풀 시간도 이렇게 줄 거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배울 때 그날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으세요. 자, 일단은 자연현상하고 사문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2개를 구분할 때 항상 포인트는 개념 가지고 이야기하면 개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개념에서 나머지 특징들을 응용을 해서 나갈 거야.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되냐? 인간의 의도 또는 의지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의도하고 가치가 얘는 개입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되는 거.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되는 게 있고 얘는 개입이 되는 거다. 즉 자연현상은 개입이 안 되는 거. 사용현상은 개입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가급적 선생님이 연습 시간에 자꾸 옮겨주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복습하라고 했잖아. 너무 많은 걸 당겨나? 필기를 거기다 바라기보다는 일단은 설명 들을 때 연습 시간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옮겨 적으면서 그때 이렇게 개념을 다시 잡더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연습 안 가졌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 이면지 없나? 거기 있어? 그래, 수업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됐잖아. 자, 여기서 이제 특징 첫 번째 나간다. 특징 첫 번째는 뭘 가지고 나가냐면
여기에서 출발할 거야. x에서 출발. 즉, 첫 번째 특징은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니? 이거는 100%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원인과 조건만 갖춰지면 100%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확실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자연현상은 조건만 갖춰지면 확실하게 100% 나타난다. 요거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필연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필연, 반드시 그러하다. 그래서 이 필자는 반드시 필자야. 반드시. 자, 그럼 반드시 그러하다. 즉 나타나는 건 반드시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즉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보편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특수성은 가지고 있니 없니? 특수성은 없겠지. 왜?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사회문화 현상도 연결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에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개념이 나가야 돼. 3현상도 일단 나가면 3현상 같은 경우는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동그라미에서 출발해야겠지. 얘는 동그라미에서 출발해서 뭘로 가냐면 예외가 발생. 그럼 얘는 예외가 발생하니까 100%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100%는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확률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니. 그래서 이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쟤는 한자로 필연이라고 했잖아. 얘는 뭐라고 해야겠니? 개연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개연법칙이라고 할 때 개자는 무슨 개자야? 이거는 대개의 개자입니다. 즉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개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성은 아니지만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보편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왜? 뭐라고? 왜 있냐고 그러니까. 사용현상 보편성 있어 없어? 잘 모르겠어?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그냥 네 생각에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예외가 있잖아? 확률의 원리잖아? 개연법칙이지. 그럼 보편성 있겠니 없겠니?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 가지고 점수가 깎이니 뭐가 있니? 없을 것 같아. 주의해야 돼. 보편성이 존재한다. 왜? 우리는 항상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왜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 얘 지금 확률의 원리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일부는 안 그래도 나머지는 뭘 가지고 있다?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오케이? 근데 보편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는 거야?
특수성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특수성을 가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지. 즉 대부분은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도 자연현상과 같이 대부분은 보편성을 띠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성을 띠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막 문제 풀 때나 개념 공부할 때 뭘 강조했냐면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의 차이점 해가지고 특수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암기시키고 하는데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요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나왔어요. 알았지?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특수성을 구분하는 것보다 보편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왜 보편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야.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없다는 얘기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원인과 조건만 갖춰지면 예외 없이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인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자연현상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 뭐야? 그게 물리학이거든. 알겠지? 즉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란 말이야. 이것처럼 결국은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과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문화현상 봐봐. 사회문화현상 같은 경우도 보편성을 띠는 경우가 있지. 그럼 보편성을 띠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회문화현상도 인과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인과법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하냐면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다. 즉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보편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일반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과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일반화시키는 연구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양적 접근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 강에서 뭘 얘기 나냐면 이 강에서 사회문화 현상 탐구 방법이 나오거든. 근데 이 사회문화 현상 탐구 방법 중에서도 사회문화 현상의 보편성에 주목을 해서 인과법칙, 즉 일반화를 시키겠다 이러면 요거는 양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 예외라는 거는 항상 생기는 거야? 아니지. 그냥 일부에서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예외적인 현상도 현재 일어난 현상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관련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라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인과법칙까지는 아니고 무슨 관계가 나타난다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서로 연관은 있다는 거지. 근데 서로 연관이 있는데 이게 인과법칙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가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관련이 있는, 상관이라고 하면 관련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 특수한 상황이 왜 일어났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 그럼 그 특수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 대상한테 심층적으로 물어봐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쪽에서의 연구 방법은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상관관계에 대해서 심층 이해가 필요해. 그리고 이 심층 이해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질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뭘 생각해야 되냐? 사회문화 현상 중에서도 자연현상처럼 보편성을 띠는 부분은 양적 접근으로 탐구를 하는 거고 사회문화 현상 중에서도 자연현상과는 다른 특수성, 즉 예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거는 심층 이해를 통한 질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 얘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상관관계야. 이게 상관관계다 그러면 이 안에 이걸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즉 인과관계도 결국은 상관관계인데 상관관계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면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명확하지 않으면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그치? 그럼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흡연을 하면 반드시 폐암에 걸리니? 그건 아니지. 그럼 흡연하고 폐암은 상관관계야, 인과관계야? 상관관계로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런 관계야.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연구가 나오는데 흡연을 하면 반드시 폐암에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때는 뭐가 생기는 거야?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거는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물론 이 부분이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요걸 좀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연현상, 사문현상의 특징 두 번째 거. 특징 두 번째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의도하고 가치가 되게 얘기해. 자, 자연현상은 의도하고 가치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현상은 그냥 팩트다. 즉 사실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트를 다루기 때문에. 반면에 사용현상 같은 경우는 뭐야? 가치가 개입이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되는 거니? 얘는 가치 문제로 이야기가 돼요. 그럼 얘는 사실 문제고 얘는 가치 문제야. 그치? 사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옳다 그르다는 당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사실 문제를 연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문제는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그럼 존재 법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 얘는 그냥 있다 또는 없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존재 법칙. 됐지?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가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외적인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된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뭐의 지배를 받냐면 얘는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당위 법칙. 그럼 당위라고 하는 게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표현. 당자가 그래서 당연할 때 당자야. 마땅히, 당연히 할 때 당자인데 그럼 여기서는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옳다 또는 그르다로 판단.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게 바로 당위 법칙입니다. 자, 얘는 존재 법칙이니까 있다 없다로 표현되니까 가치가 개입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가치 중립적 또는 몰 가치성 이렇게 얘기해. 반면에 얘는 가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 개입적 또는 가치 함축성으로 표현된다.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게 끝이야. 여기에 지금 특징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특징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딱 보면 막 여러 가지 특징 막 쭉 나열돼 있거든. 근데 그냥 나열식으로 배우지 말고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개념 가지고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확실성의 원리네. 100% 나타나니까. 그럼 이거는 필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보편성은 있는데 특수성은 없다는 얘기잖아. 까지 끌어내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된다는 얘기는 이 의도가 가치가 개입이 돼버리는 것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100%는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예외가 발생한다? 아, 그럼 확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확률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그렇지만 안 그런 애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필연이라기보다는 개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럼 개연법칙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그런데, 즉 보편성을 띠지만 나머지 일부가 특수성을 띠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보편성을 띠는 거는 인과법칙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인과법칙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 아, 그게 양적 접근에서 하는 일이구나. 예외적인 거 발생하는 일은 이거는 인과법칙은 찾을 수 없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아낼 수는 있겠지. 그럼 왜 그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심층이라니까 아, 이건 질적 조건에서 사용하는 거구나 까지 이해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팩트 문제네. 사실 문제네. 그럼 사실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있다 없다로만 찾으면 되겠군. 그럼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고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몰가치성을 띠고 있다 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사용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치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그럼 가치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옳다 그른다를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당위법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개입적,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까지 연결시켜서, 그래서 쭉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 이론이라고. 알겠니? 이걸 자기가 설명을 못하면, 그래서 그냥 자연사 사용현상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속 버벅버벅버벅 이렇게 거린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제대로 공부가 됐으려면 이거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모든 특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 팁은, 중요한 팁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팁은 자연현상하고 사물현상의 공통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시험에 나올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즉 자연현상하고 사물현상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얘기해봐. 뭐 있어? 오케이, 보편성 얘기하는 거잖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응용해서 얘기하면 인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연현상이든 사물현상이든 둘 다 인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뭘 가지고 찾아야 되냐? 두 번째 공통점은 자연현상이든 사물현상이든 둘 다 경험적 자료로 판단 가능하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연현상하고 사물현상의 공통점인데, 이게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이런 거. 서술어 조심해. 서술어. 보편성만 나타난다냐 아니면 보편성도 나타난다냐에 따라서 완전 답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편성만 나타나는 거는 자연현상이야. 근데 보편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둘 다 얘기해야 돼. 그치? 인과법칙이 확실하다, 뚜렷하다 이래버리면 이건 자연현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과법칙이 나타난다 이래버리면 둘 다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제시문이나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서술어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서술어 관련된 건데, 두 번째 팁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제시문에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거.
혹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시문에서 사회문화현상하고 자연현상 구분하는 방법은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냐? 이거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를 확인해요. 보통 밑줄 그어서 나오는데 이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나를 보고 그 밑줄 친 내용의 주어가 뭔지 아니면 그 밑줄 친 부분의 서술어가 뭔지를 통해서 다시 주어 대상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 있냐? 이거는 우리 교재를 볼 수 있어요. 교재 한번 봐봐요. 교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거기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일단 거기 밑에 보면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할 때 가로하고 가로를 확인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주어하고 서술어를 확인할 거. 알겠지? 그럼 주어하고 서술어를 왜 확인해야 되는지는 밑에 걸 보자. 수능기출 1번인데 21학년도에 예로부터 옮기는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 누가 사용한 거야? 인간이 사용한 거지? 그럼 이거 무슨 현상이야? 사회문화현상. 그럼 적어도 돼요. 4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열이 가해지면 흙 알갱이의 크기 차이로 인해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 이거 누가 형성한 거니?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열이 가해졌을 때 그냥 자연 현상인 거지. 이건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에서는 기공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이야. 자, 그래서 조상들은 김치를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다가 마이너스 1도씨 상태에서 김치 유산균의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 누가 발견했어? 인간이 발견한 거지. 그럼 이거 뭐야? 사회문화 현상. 그지? 밑에 CF 컴퓨터 되어 있는 거 이거 별표. 이게 차이점이 뭐니? 두 개 차이. 그치. 밑줄이 어디까지 갔느냐지.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이너스 1도씨 상태에서 김치의 유산균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까지 밑줄이 갔잖아. 그럼 적정하게 유지된다까지만 가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팩트거든. 사실이거든. 그럼 요까지만 밑줄 그어가면 이거는 자연현상 되는 거야. 알겠지? 자연현상인데 그 뒤에 발견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사용자현상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팁 보세요. 팁 보시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되어 있지. 그래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특정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예외 없이 발생함. 그래서 필연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필연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고,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나타나기는 하나. 그래서 거기에 밑줄 인과관계가 나타나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도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근데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명확하다. 그럼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과관계 없이 그냥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팁 보세요. 보편성하고 특수성 나와 있어요. 보편성은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X는 되지. 예외 X. 그럼 보편성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즉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편성, 즉 사회문화현상의 보편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방법이 뭐다? 양적 접근법이다 이 얘기고, 특수성은 예외가 있죠.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럼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심층 이해가 필요하다. 즉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심층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심층 이해를 하는 방법이 나중에 질적 접근법이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냐?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요거까지 다 해서 지금 요거 하나 끝낸 거예요. 오케이? 이게 3분 1번이야. 3분 1번 문제고,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 부교재 있죠? 부교재. 기출문서. 그거 1번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작년 수능 1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면서 딱딱딱 나와야 돼, 바로. 거기 보면 자, 밑줄친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기억해보니까 미생물은 최첨단 습기와 충분한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 이건 미생물이 선호하는 거니까 자연현상. 그 다음 니은에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연문화 현상이지.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 이건 그냥 팩트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 이건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문화 현상 되는 거다. 1번에 보면 지금 보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지. 인과관계는 둘 다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같이 함축적이다. 그래서 같이 함축적인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특징.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현상과 지금 개연성의 원리 나오면 이거는 뭐야? 사회문화 현상이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보편성이 나타나는 거는 둘 다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 요거는 자연현상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딱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특징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한 30초 안에 풀어야 돼. 30초 안에. 왜냐면 뒤에 분석 문제를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풀려면 이런 거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주교재로 오세요. 3페이지 볼 겁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 무슨 얘기냐? 나중에 뒤에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게 문화의 이해 파트에 보면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무슨 문제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설명하는 거시적, 미시적, 이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갈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기갈상 문제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몇 개? 일단 처음부터 무턱대고 기갈상해가지고 세 가지로 가면 안 돼요. 세 가지로 가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누는 게 중요해. 거시라고 하면 거자가 무슨 거자야? 거인할 때 거자거든. 즉 클 거자야. 클 거자고 미시적이라고 하면 이 작은 미자죠. 자, 그럼 거시적 관점은 뭘 중요시하는 거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쏙쏙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보편성 틀렸으니까 기억나겠지 이제. 사회문화 현상. 그치? 거시적 관점 뭐 보는 거야? 학교에서 너 지난주에 배운 거야. 지난주가 뭐야? 이번 주에 배워? 이번 주라고 하는 그런가? 지난주에 배웠다고 그랬나?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왜 안 했어? 거시적 관점이 뭐야? 사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보다 사이. 개인보다 사회적으로 보는 거다? 원래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 근데 이 사회 체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사회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럼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봅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냐면 이쪽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굴 얘기하시냐면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디르켐은 뭘 얘기했냐? 인간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보통 자살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르켐이라는 학자는 이 자살을 개인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의 원인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걸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일종의 거시적 관점이야. 즉 개인의 행동을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생각 쪽으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다. 자, 미시적 관점은 그럼 뭘 보는 걸까? 개인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면 미시적 관점은 행위자를 보는 관점이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와 개인 쪽에서 얘기할 때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국제관계 있지 않니? 그럼 국제관계에서도 국제관계의 구조와 제도가 있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뭐 UN 같은 그런 제도도 있고 UN 같은 국제기구도 있고 그다음 국가 간의 조약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구조와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근데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자다. 그럼 누구 얘기하냐면 국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나 이런 거 배울 때 국제관계 이론 이런 거 배우면 거기서 미시적 관점 이야기하면 국가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 쪽도 이야기하면 경제도 사회문화 현상이지. 그럼 경제에서도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 체제나 경제 제도, 경제 구조 이런 거 보는 거야. 근데 미시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 행위자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행위자를 보는 거다. 이렇게 알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죠. 자, 근데 그 행위자가 어떻게 보면 사회 쪽에서는 개인 쪽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미시적 관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얘기해야 되냐면 베버를 이야기해야 돼요. 막스 베버. 이 막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베버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오냐? 나중에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 사단원 쪽에서 계층론 이야기할 때 나온 애야. 근데 이 베버가 뭘 했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윤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중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한번 사회 시간에 배운 적도 있을 거야. 도덕 시간에. 배운 적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혹시 도덕 시간에 배운 적 있어? 중학교 때? 검정고시는 아니지? 검정고시는 아니지? 중학교 때도 이거 가끔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 얘기하냐면 신교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기에 구교, 즉 카톨릭과 대립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 어떻게 보면 독립해서 나온 신교도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원래는 프로테스탄트들은 도시 상공 시민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 도시 상공 시민층들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다고. 왜 손가락질을 받았냐면 돈만 밝히잖아. 왜? 상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만 밝히는 애들이 다 이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이 프로테스탄티즘들이 칼뱅의 예정서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칼뱅의 예정서를 받아들이니까 그 칼뱅의 예정서 내용이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은 신이 이미 정해놨다. 이게 예정서.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은 신이 이미 정해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그 인간에게 준 소명이기 때문에 직업에서의 성공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인간이 짐작은 해볼 수 있다. 당연히 신의 이성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를 인간이 단정지을 수는 없지. 직업 성공했어? 쟤 구원이야. 이걸 인간이 결정할 수는 없어. 이건 신이 결정하는 건데 근데 인간이 짐작하기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인간에게 준 소명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서의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정서라고 직업소명설이야. 근데 원래는 칼뱅이 이 예정서라고 직업소명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일종의 기독교적 공동체를 꿈꾼 거지. 그럼 기독교적 공동체에서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기능을 맡아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그 안에서 같이 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뭐 교리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칼뱅이 그걸 얘기를 했던 건데 도시 상공 시민층들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는데 칼뱅이 예정설에 의하면 얘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애들, 즉 돈을 벌어야 되는 애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직업적으로 성공한 거잖아 얘들. 그럼 직업적으로 성공한 거니까 그럼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칼뱅의 예정서라고 직업소명서를 받아들이면서 뭘 하냐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럼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산수단을 이야기하는데 돈이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막 돈으로 얘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산수단이야. 근데 이 생산수단을 축적을 하게 되고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나중에 뭐가? 자본주의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개인들 간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가 성립이 됐다. 이게 베버의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시적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베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생활관리에서도 베버는 나오니까 뒤에 어디더라? 경제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아마 나올 거야. 종교 관련된 부분.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 종교와 윤리 쪽에서.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크게 봤을 때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지. 다시 나눠서 봐야지. 세부적으로. 거시적 관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 기능론하고 갈등론으로 나눌 수 있어. 미시적 관점은 하나지. 뭐니?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까지 됐죠? 기능론은 뭐고 갈등론은 뭐야? 괄 받는 기분 아니야? 익숙해져야 돼 자꾸. 네. 기능론은 뭐고 갈등은 뭐야? 약간 질문할 걸 대비해서 예술해와? 안 배웠다고 하려고 그러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스케치 연습이요. 기능론하고 갈등은 어떻게 배웠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돼. 알았지? 우리 고3이야. 시한부야. 시간 정해져 있어. 뭐라고 배웠어? 그럼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도 막 있어? 기능론하고 갈등은. 기능론은 약간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속성. 그런 거 기억나? 갈등론은? 결국은 이 세상은 저 권위층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문을 이렇게 보면 인간도 그렇고 선생님마다 다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강의 스타일이 나는 좀 내 개인적인 주관이 있는데 강의 철학이 있는데 나는 일단 가장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계속 파생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개념이 일단 명확한 게 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되지. 지금 니네한테 내가 기능론 갈등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 대답을 버벅거리잖아. 그럼 이거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할 건데 기능론이 뭐 갈등론이 뭐지? 그럼 명확하게 니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가장 기본이 뭐야? 지금 얘네 어디서 나온 거야?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 거지? 그럼 이걸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니들한테 기능론이 뭐고 갈등론이 뭐야 그러면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기능론은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갈등론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놔야 여기에서 나머지를 파생시켜 나가지. 아까 우리가 자연현상하고 사무현상 파생시켜 나간 것처럼 이것도 파생시켜 나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기능론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긍정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긍정을 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긍정할까? 얘는 왜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긍정하냐면 합의된 것으로. 누가 합의한 거야? 누가 합의한 거겠니? 구성원 전체에 의해서 합의된 것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연습장에다 필기하라고 한 이유는 설명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라고 연습장에다 필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옮겨 적으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옮겨 적으면서도 그냥 옮겨 적지 말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옮겨 적는 거지. 근데 옮겨 적다가 만약에 설명이 막혔다. 그러면 우리 촬영해놓고 있잖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보자. 그럼 얘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된 거기 때문에 구조와 제도를 긍정하는 거고, 그럼 얘가 부정한다는 얘기는 얘는 뭐로 보는 거야?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제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 즉 사회 구조와 제도는 강제된 거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누가 강제했겠니? 누가 강제했겠니? 이것부터 기득권층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뭐 마르크스 쪽의 입장에서는 자본가 계급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의 용어로 좀 집약을 한다 그러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특정 집단이나 계급이나 계층에 의해서 강제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돌려서 조금 더, 우리 문과잖니? 문과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집단에 의해서 강제됐다는 표현은 달리 얘기하면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치? 그래서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얘는 부정적에서 강제된 건 얘기하고 얘는 긍정에서 합의된 건 얘기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합의라는 표현은 주의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얘는 전체가 합의한 거야. 그치? 전체가 합의한 건데 얘는 뭐야? 일부가 합의한 거야. 됐어?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면 안 된다고. 무턱대고 외울 때 이거 무턱대고 막 학생들 외우는 학생들인데 막 보면 사회구조화 제도는 합의된 거야. 그 다음에 갈등론은 사회구조화 제도는 강제된 거야. 근데 제시문에 선지에 뭐라고 나오냐? 선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구조화 제도는 특정 집단에 의해 합의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잠깐 합의인가?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의 출발점,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니들한테 물어볼 때 기능론이 뭐라고? 그러면 사회구조화 제도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갈등론이 뭐라고? 사회구조화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왜 긍정하지? 전체가 합의했으니까요. 왜 부정하지? 일부가 합의한 것, 즉 강제된 거니까요. 끝이야 그게. 오케이?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럼 얘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쭉 가면서 봐야지. 봐야 되는데 일단 출발점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 됐어? 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상징의 개념하고 상호작용의 개념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상징이 뭐야? 상징은 지금 여기 선생님 칠판에 써놓은 거 있잖아. 이게 다 상징이야. 지금 뭐냐? 언어, 문자, 기호 또는 사람들 간의 약속들 있지.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상징이거든. 그럼 인간들은 결국은 이 상징 체계를 가지고 상징 체계인 언어,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근데 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게 고착화되면 그러면 이걸로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미시적 관점 입장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그런 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요. 알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뭔가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가 아니라 얘들을 가지고 보는 거지.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했는지를 가지고 사회 문제나 아니면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상호작용은 협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거지.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목표를 서로 달성하려고 다투는 거야. 갈등은 경쟁이 심화되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또는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를 때 갈등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세 번째 갈등. 그 다음에 뭐 교환. 그 다음에 뭐 긴장.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게 다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정리를 끝낼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일단 개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해.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작용을 할 때 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게 상황정의거든.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상황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부터 일단 봐야지.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개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개인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꼭 그렇게 한정지어서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면 돼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면서 독립적이기도 하고 주체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핵심은 뭐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멋대로 자기 능력대로 독주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 그냥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그런 거 딱 봤을 때 주체적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잖아. 그럼 지멋대로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럼 상황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 상황정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상황정의라고 합니다. 포인트. 주관적 의미.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 야, 나 너 사랑해. 사귀자. 그랬어. 그지?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지금 고백을 한 상황이야. 그지? 근데 그 고백을 받는 여자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고백을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주관적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 우리 사귀어 이게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꺼져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알겠니? 근데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자, 상황에 대한 개념도 알아둬야 돼요. 상황이라는 건 그럼 뭐야?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이 처한 객관적 현상을 상황이라고. 즉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고백을 했어. 이건 그냥 팩트잖아. 그지? 그럼 이건 고백을 한 상황이야. 알겠지? 그럼 객관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자애는 의미부여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야. 사귀어야지 이걸 한 거고 여학생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 나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있던 평소에 관심이 있던데 이렇게 이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왜? 개인은 이래서. 알겠지? 이게 미시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구조나 제도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개인이 의미부여하게 나눈다고. 문제에서도 이게 핵심이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걸 봐야 돼. 주관적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의 입장에서 크게 봤는데 일단 미시적 관점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끝낸 거야. 끝낸 거고 거시적 관점은 요걸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몇 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봐야죠. 여기까지만 하면 하수, 중수가 되려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 뭐냐?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를 볼 때 여기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회 실제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사회 실제론 명문은 2단원에서 나와. 2단원 뒤쪽에서 나오는데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실제입니다. 사회 실제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좀 더 우위에 두고 보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사회는 영원해. 사회는 영원한데 개인은 일시적이야. 이렇게 보는 게 사회 실제로. 반면에 미시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얘는 사회력 목록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라고 하는 거는 명목, 이름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개인이 사회보다 중시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사회는 개인이 없으면 의미 없어. 이렇게 보는 거지. 개인이 죽었는데 무슨 사회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사회 계약론 쪽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 실제론하고 명목론까지도 조금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중수.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뭐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사회 문제도 결국은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사회 현상도 그렇고 모든 사회 현상을 거시하고 미시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회 문제도 거시하고 미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사회 문제도 거시하고 미시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지?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그럼 어떤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니? 뭘 바꿔야 돼? 구조하고 제도를 바꿔야지.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오는 거냐면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케이?
미시적 관점에서는 뭘 바꿔야 되겠니? 개인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즉 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나오냐면 의식 개선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 혹시라도 나중에 논술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논술에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항상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야. 제도 개선하고 의식 개선 두 가지로 나와야 되고, 니들 학교에서 생활과일이나 사회과일 뭐 뒤쪽도 마찬가지고 생윤을 배우든 경제를 배우든 적법을 배우든 거기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쭉 제시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 해결 방안이 항상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관점이 두 가지니까 해결 방안도 두 가지로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기해볼까? 얘 있잖니, 갈등론. 이거 누구 이론이니? 이거 누구 이론이냐면 칼 막스 또는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가 갈등론 쪽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 마르크스가 뒤에도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사단원에서 나와. 사단원에서 이 계층론 나올 때 얘가 뭘로 나오냐면 계급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계급론은 갈등론이랑 연동이 돼요. 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근데 계층론하고 기능론은 달라. 왜? 이거 누구야? 해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미시적 관점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 기능론이랑 연결돼?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뭐로 봐야 되냐면 얘네하고 얘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얘네 두 개는 그냥 별개로 보고 풀어야 돼. 별개로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사회 불평등 현상 이쪽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학생들이 개념이 섞여요. 섞여가지고 문제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사회 계층화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입장이 다른 하나는 이래놓고 사회 계층화 이론이라고 하면 얘기는 둘 묻는 거거든? 두 개 묻는 거에다 이걸 섞어 넣어요. 그럼 틀린 건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이거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세 개로 나누지 말고 처음에 두 개로 나누라고 했지. 그치?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볼 텐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관점이 다른 하나는 해놓고 얘 세 개 나오고 얘 하나 나오고 얘 세 개 나오고 얘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얘하고 얘가 하나 나왔으니까 관점이 다른 하나는 얘나 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왜? 얘네 둘은 거시적 관점이야. 얘는 미시적 관점이야. 그럼 얘 찾아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무턱대고 세 개로 나누면 안 된다. 처음에 일단 두 개로 나누. 됐어? 한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능론 갈등론을 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자, 거기 교재에 보면 밑에 기능론 갈등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마저 채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일단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먼저 써놓은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요거 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뭐로 보냐면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기능론은 긍정. 전체가 합의한 것. 그지? 얘는 부정. 왜? 일부가
합의. 그래서 강제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까? 일부가 합의해서 강제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됐어요? 자, 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제도가 또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구조와 제도가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화와 균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어떻게 보냐? 얘는 계급 재생산 수단으로, 즉 사회 구조와 제도 때문에 계급이 재생산된다. 이 계급이라는 표현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계급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회구조 재생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지? 계급 재생산하고 사회구조 재생산이 뭐가 다르냐?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어?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어?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계급제 생산이라고 할 때 이 계급 자체가 이거는 마르크스 갈등론에서 나오는 이론이라서 그래서 계급제 생산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럼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계급이 재생산되는 거는 그냥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시적 관점에서 팩트야. 알겠니? 그럼 거시적 관점에서의 팩트일 뿐이고 이게 진짜 기능론하고 갈등론으로 가려면 사회 구조 재생산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 존속, 발전시킨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기능론. 오케이? 그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구조 재생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갈등론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무턱대고 사회구조 재생산 그랬다고 해가지고 계급 재생산이랑 헷갈려가지고 사회구조 재생산? 갈등론이네 이러면 틀려. 알았지? 그냥 사회구조가 재생산되는 건 팩트인데 이걸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근데 기능론 갈등론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기능론이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갈등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팩트, 사실이잖아? 이건 자연현상 쪽이랑 관계있지. 거기에 의도하고 가치를 부여할 때 긍정적으로 부여해버리면 이건 기능론이고 부정적으로 부여해버리면 이건 갈등론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럼 기능론하고 갈등론 사회를 어떻게 볼까?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능론 입장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각 부분이 그럼 사회의 각 부분은 각각의 기능을 담고 있겠지? 그래서 각 기능이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주의야.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각 부분, 기능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각 부분들, 즉 기능이 상호 의존적인데 이 각 부분이나 기능은 나중에 직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뤄서 그래서 서로 의존적으로 가는 게 사회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표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지? 그지?
상상력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상호작용론이네 이래버리면 틀린다고. 알았지? 상호 의존적인데 기능이 상호 의존을 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주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냐면 사회 유기체론까지 이야기가 돼야 돼. 알겠니? 주의해야 돼.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징적 상호작용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포인트는 얘야. 각 부분과 기능에 의존해서 전체를 이루는 거야. 그냥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라는 거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생명체와 같지? 그럼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뭐야? 여러분들 병 아픈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 걸리거나 뭐 아파 어디 뭐 간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 눈이 아프거나 이런 거 있지? 그럼 각 기능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아픈 거지. 그래서 기능론 입장에서는 약간 유기체론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으로 본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따가 사용될 다시 한번 다룰 거야. 근데 일단 포인트는 기능론과 갈등론 입장에서 사회를 어떻게 보냐 그랬을 때 사회는 각 부분이 즉 각 기능이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는 기능론적 입장. 오케이? 반면에 얘는 뭐라고 보겠니? 얘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즉 갈등과 대립을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두고 갈등과 대립을 한다. 됐어?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될까? 얘 주의해야 돼. 사회적 희소 가치라는 표현 자체는 팩트야. 그치? 즉 기능론 입장에서도 그렇고 갈등론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징적 상호작용 입장에서도 사회적 희소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 팩트야.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갈등인 거야. 알겠니? 기능론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의해서 분배하는 거고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거를 서로 계급, 지배 계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되고 있는 거지. 이거의 분배가. 알겠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다. 자, 세 번째는 급속한 사회변동 얘기하지?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능론 입장에서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어떻게 말해볼까? 어떻게 말해보겠니? 어? 뭐라고? 기능론 입장에서는 급속한 사회변동 어떻게 말해볼까? 오, 쉽게 가자고. 쉽게. 기능론 입장에서 이 급속한 사회변동은 부정. 오케이? 왜? 구조하고 제도가 지금 제일 좋잖아. 그지? 이게 잘 갖춰져 있는데 왜 갑자기 급격하게 반하지? 아, 이거 그냥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인 거지. 즉 잠깐 균형이 깨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이렇게 하지 말까? 그래서 요거 사회 병리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즉 유기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병이든 거야, 일부가 병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여기서 근데 하나 물어보자. 그럼 사회 유기체로는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냐 안 되니? 사회 유기체로는 거시적 관점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사회 유기체로는 거시적 관점이지. 알겠니?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유기체로는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하나 더 들어가 볼게. 사회 유기체로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그러면 돼 안 돼? 되지? 의심하지 마. 왜 이렇게 좀 틀려도 돼? 어때? 틀릴 수 있지. 근데 생각만 좀 해. 사회 유기체로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돼. 그럼 사회 유기체로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그러면 되니 안 되니? 갈등론적 관점이다 그러면 그건 안 돼. 왜? 얘는 지금 사회 구조하고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애예요. 알았니? 즉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 긍정적이냐? 각 기능이 상호 의존적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대립과 갈등이 장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기체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아까 사회 유기체론은 거시적 관점이다가 왜 되냐? 어차피 얘가 거시적 관점 긍정하는 애잖아. 그래서 되는 거야. 기능론도 거시적 관점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회 유기체론은 기능론적 관점이다가 맞는 얘기야. 알았지?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유기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어? 왜?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라. 자, 얘 입장에서는 급속한 사회운동은 뭐야?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지? 왜 긍정이야? 지금 사회 구조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잖아.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필연적이야 이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즉 급속한 사회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되냐? 왜냐면 변화의 원동력이 사회구조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다 이거야. 변화의 원동력. 그럼 저 말이 이해가 되냐? 변화의 원동력이 사회구조에 내재돼 있대. 내재돼 있어. 어? 어떻게 내재돼 있지? 좀만 더 생각해봐. 내재돼 있어? 어? 어떻게 내재돼 있지? 우리 배웠어. 특정 집단이 있으면 나머지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특정 집단이 강제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집단은 뭐야? 부글부글 끓겠지. 이게 변화의 원동력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회 불평등 이론 쪽에서 배우면 다시 배우겠지만 거기서 뭐 얘기 나오면 계급 투쟁 이야기 할 수 있거든. 즉 유산 계급하고 무산 계급, 즉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계급이 희소한 가치를 놓고 지금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잖아. 그럼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사회니까 당연히 그 안에 이미 내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연결시켜야 돼. 오케이? 어려워? 어렵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렇지? 근데 자꾸 이거를 일단은 개념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 걸로 완전하게 암기가 되게 만드는 거는 문제풀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1강의 내용을 오늘 쭉 이렇게 나가면 1강 내용 관련된 거를 수능 특강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거고 교재도 풀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키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사회 구조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하나 더 얘기해 보자. 여기서. 점진적 사회변동이라는 게 있어. 얘는 급진이잖아. 급속한 사회변동이나 급진적 사회변동이 아니라 점진적 사회변동. 그럼 점진적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얘는 긍정할까 부정할까? 쉽게 얘기하면 급속한 사회변동은 사회구조 전체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점진적 사회변동은 사회구조의 일부가 바뀌는 거야. 그럼 일부가 바뀌어가지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할까 부정할까? 긍정할 것 같아, 부정할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 부담 없이 얘기해. 어차피 우리밖에 몰라. 저 찍어놔도 뒤통수밖에 안 보여. 긍정할 것 같아, 부정할 것 같아? 부정, 사회변동이니까 긍정할 것 같아, 부정할 것 같아? 뭐라고? 긍정? 왜? 내 일부러 니들 이름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초상권은 어차피 보호가 되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어. 자, 이거는 긍정함. 점진적 사회변동 긍정. 이게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즉 사회 구조하고 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점진적 사회변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유기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아는 그 과학 선생님 있어요. 과학 선생님인데 과탐 선생님이야. 처음에 딸이 태어났는데 와이프가 절망을 했다는 거지. 남편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닮아가지고 야! 이 얼굴로 넌 앞으로 어떻게 세상 살아가니? 막 이러면서 와이프가 절망을 했대. 근데 이 과학 선생님은 그런 와이프를 달래줬다는 거야. 뭐라고 달래줬냐면 괜찮아. 얘는 바닥을 찍은 아이야.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 앞으로 더 이뻐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보다는 이제 좀 이목구비가 많이 이뻐졌다는 거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점진적 사회변동이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돼. 유기체도 어떻게 보면 성장하다 보면 진화하잖아. 진화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진적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오케이? 얘는 어차피 사회변동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야. 점진적인 것도 긍정적이야. 왜? 지금 구조가 문제가 있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자, 주요 용어 이야기해보자. 주요 용어를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사회 구조와 제도가 긍정적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다. 그래서 보수. 그래서 얘는 안정을 유지해야 되고 질서, 그 다음에 유지 존속 뭐 이런 표현들 쭉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뭐 사회 통합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는 거고, 반면에 갈등론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진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보, 변화, 개혁, 갈등, 긴장, 대립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야 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대표적인 단어가 보수하고 진보잖니? 보수하고 진보의 개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대적 개념이야. 알겠지? 상대적 개념이라서 보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진보는 나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현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오케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진보적이라고 생각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진보적이라고 생각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청소년 세대하고 기성세대가 있잖아. 네. 그지? 청소년 세대는 보수적이니 진보적이니? 어? 청소년 세대는 왜 진보적이라고 불러? 기성세대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잖아. 청소년 세대는 왜 진보적이라고 불러? 청소년 세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가진 게 없어서 진보적이다. 보수라는 표현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즉 가진 게 있으니까 이거를 유지해야 되거든. 기성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잖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기성세대인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집도 있고 가정도 이루고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어.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성세대를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진보의 개념은 뭐냐면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 물론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때부터 가진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사회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희소가치는 한정돼 있잖아. 그럼 이 한정된 사회적 희소가치를 내가 가진 게 있게 만들려면 지금 현재의 틀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 세대는 진보적이고 변화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보수하고 진보의 개념은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기성세대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세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진보적인 거지. 근데 지금은 기성세대니까 보수적이다. 물론 이제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삶의 현상을 정치, 경제, 문화 여러 파트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솔직히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수하고 진보의 개념은 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긍정적으로 봐서 이걸 유지시켜야 되니까 보수적 관점인 거고 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부정적으로 봐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니까 진보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수하고 진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기능 갈등까지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끝난 거야. 자, 여기서도 이제 팁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볼게요. 교재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여기 보면 일단은 거기에서 밑에 있는 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해가지고 지금 21학년 수능 14번 기출 선택지문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첫 번째 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서술한다.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 그지? 그럼 기능론 갈등론 둘 다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옆에다 적어. 거시. 가로해놓고 기갈. 거시 가로해놓고 기갈. 다음,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건 하나 배워주시면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건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상징적 상호작용이야? 기능? 갈등? 기능론.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 집단의 논리를 옹호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야지. 현 상태 유지하자는 거야? 아니면 바꾸자는 거야? 이걸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그럼 지배 집단의 이익은 뭐야? 현 상태 유지지. 그럼 이건 보수적 관점이거든? 그럼 기능론 이야기하는 거지. 즉 갈등론이 기능론 깔 때 쓰는 논리야. 알겠어? 즉 갈등론이 기능론 비판할 때 쓰는 논리가 이 논리인데 이게 위에 오른쪽 위에 팁 보세요. 오른쪽 위에 팁 있죠? 여기 별표. 거기에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 아닌데 그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럼 안 돼. 물론 두 번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러면 안 돼. 정신 단디 차리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 봐봐, 이 자세가 한번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팁을 아무것도 안 그러면 안 돼. 자, 거기 첫 번째 팁 보면 사회구조 재생산,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사회구조 재생산만 가지고는 이거는 기능 갈등 얘기할 수 없다. 이건 그냥 거시적 관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고
문제는 이 사회구조 재생산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능론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갈등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 있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즉 기득권층을 옹호한다. 그 얘기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옹호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능론 쪽에서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각각의 기능이 상호의존적 관계. 이거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아까 이거 판사하면서 설명했지?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 세 가지 자주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세 번째 거 있지? 사회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 관계. 이거 뭐야? 기능론. 각 부분이 상호의존적인 기능론이지? 네 번째 건 뭐니? 네 번째 거에 보면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그러면 갈등론이지. 그 다음 다섯 번째 거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위시적 관점, 즉 상상력이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지금 다섯 가지 산지가 있잖아. 그치? 다섯 가지 산지 중에서 관점이 다른 하나는 맨 밑에 거. 오케이? 왜? 맨 밑에 게 미시적 관점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팁 보세요. 오른쪽 팁 보면 거기에 두 번째 팁 있지.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그러면 이건 미시적 관점이냐 거시적 관점이냐? 미시적 관점이죠. 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얘기는 사회구조가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보니까 미시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회구조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그러면 거시. 그러니까 이거 봐봐. 간과냐 강조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차려봐야 돼 문제를. 사문은. 근데 사문은 말장난에 놀아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놀아나는 거야. 특히나 1, 2, 3교시 치고 마지막 교시가 사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능을 치거든. 그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능을 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한두 글자가 순간 잘못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파이널 될 때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면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 자동으로 딱딱딱 나오게. 다음 세 번째.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생활세계를 중시한다. 그럼 뭐야? 미시적 관점. 왜? 개인이 구성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딱 잡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OX 문제 있지? 그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그냥 쭉 OX 딱 추면서 쭉 가봐. 지금 그냥 배운 것만 딱 생각하면서 그냥 쭉 한번 해봐. 됐나? 자, 보자. 1번 보세요. 1번은 맞는 얘기죠. 자연현상 물같이 사용현상 가치 함수. 그 다음 2번 봐봐. 자연현상 확률의 원리, 사용현상 확실성 원리. 바뀌었지? 그럼 틀렸지? 3번에 자연현상은 필연성을 사용현상은 개연성을 띈다. 맞지?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사용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5는 존재법칙의 지배니까 자연현상 얘기해야 돼. 그럼 틀렸지? 5번에
자연현상은 사용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거는 틀렸지. 왜냐면 달리가 틀린 거야. 둘 다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5번, 6번, 7번 세 개 묶으세요. 이 세 개가 잘 나와. 선지로.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 6번도 얘기하면 사용자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달리가 틀렸어요. 사문현상도 자연현상도 둘 다 경험적 자료를 연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자연현상은 사용현상과 달리 보편성을 띈다는데 이거 달리가 틀렸어. 둘 다 보편성 띌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 9, 10번은 맞는 얘기니까 그냥 쭉 넘어가시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이트와 특정 집단의 합의, 저거에 밑줄 특정 집단의 합의. 그럼 이건 당연히 뭐야? 갈등론 이야기하는 거야. 기능론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적 지배적 규범의 습득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사회의 지배적 규범 습득을 중시하는 거는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아니면 거시적 관점이야? 사회 지배 규범 습득을 중시하는 거는 기능론이니 갈등론이니 거시적 관점? 거시? 어?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거시적 관점이야? 어? 뭐가 니네 생각 안 하고 대답을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대답해야 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지배적 규범 습득 중시래. 그럼 이건 얘가 얘기하는 거지. 기능론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배적 규범 좋은 거야. 강요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갈등론은 지금 현재 사회의 지배적 규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근데 이거 습득을 중시하겠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어설프게 잡혀있으면 이런 식으로 낚일 수가 있어. 그냥 기능론 갈등론에서 어느 개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딱 보면 되는데 기능론 갈등론 거시적 관점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왠지 이거 거시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낚이는 거지.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을 필요가 있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지배적 규범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는 기능론이야. 왜? 사회구조 제도 긍정하는 게 기능론이니까. 알겠지? 대신 이런 거 있지?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 입장은 뭐야? 사회 체계 또는 사회 구조 쪽을 중시하는 입장은 그건 얘네 두 개야. 알겠니? 그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 13번에 있잖아. 거기에 보면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개인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시적 관점 얘기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12번하고 13번하고 두 개 묶어서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놔.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은 맞는 얘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강을 끝낸 거야. 근데 1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뒤에 보면 문화도 역시 기능론 갈등론 설명할 수도 있고 사회 계층도 기능론 갈등론을 얘기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부분 다 기능론 갈등론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면 다 사용하는 상이니까. 그래서 1강 쪽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부교재 보세요. 부교재 보시면 거기에서 수능에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있지? 그치? 여기 수능 몇 번 문제로 되어 있니? 3번 문제로 되어 있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야기합시다. 풀었어? 왜 이렇게 긴장해? 네? 왜 이렇게 긴장해? 맞아요? 왜? 자신이
근데 왜 물어봐? 그래도 오케이.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지. 이게 제시문에 딱 보면 거기 봐봐.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왠지 상호작용 나오니까 미적 관점인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그래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갈등론인가? 또 이렇게 되거든?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루어진다. 쭉 가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전문화로 인한 업무보다는 무한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질서 유지를 강조해야 되구나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능론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독해력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 거 가지고 잠깐 상상 갈등 막 단어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럼 낚이는 거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를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걸 추구를 하는 거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쟁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능론 입장이야. 그래서 정답 5번 되는 거지. 오케이? 1번에 안정보다 변동 중시하는 건 뭐야? 갈등론이지. 상호작용에 기초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상상론이지. 사회는 어느 사점이나 구조적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론이지.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거 갈등론이지. 그 다음 5번이 기능론이잖아. 그럼 이거 이제 학생들이 갈등론이냐 기능론이냐 이거 가지고 낚일 수가 있고. 오케이? 갈등론이냐 상상론이냐 이거 가지고. 기능론이냐 상상론이냐 이거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다니. 알겠지? 잘했어. 오늘 배운 두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3월 모의고사 언제지? 3월 학교? 이거 다음 주? 아닌가? 3월 말에 지나? 그래. 일단 우리는 5점은 맞춰야 되는 거야. 4점에서 5점은 맞춰야 돼. 알겠지? 두 개 배웠으니까. 오늘 것까지 아마 그 전까지 하면 그래. 한 2, 3주 더 하면 15점은 맞출 수 있겠다. 그걸 맞으면서 지금 시간이 47분이에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20분을 줄게요. 왜냐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수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1시 한 10분? 그때까지 간단히 간식 같은 거 먹으려면 간식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도 수업 올 때 수업 중간에 먹을 간식 같은 거 챙겨와. 왜냐면 너무 배고프면 공부하기 힘드니까. 알겠지? 그래서 챙겨와서 선생님 중간에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줄 테니까 그때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럼 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자. 알았지? 오케이.